아이고,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 우리 낯익은 분도 계시고, 또 낯선 분도 계시네. 예, 다들 아침 식사를 하고 오셨죠? 예, 그리고 또 이제 시험, 사회복사 1급 시험, 내년 시험 준비를 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 맞죠? 예, 다 어떻게들 공부하고 계십니까? 계속 똑같은 질문하니까 기분 나쁘시죠? 녹화 전, 녹화 후.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공부하시고 지금부터 함께 하시고 준비하시면은 아주 충분히 넉넉하게 좋은 점수로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절대 제 얘기를 좀 신뢰하시고 함께만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어, 우리 사회복사 1급 시험, 그러니까 첫 시간은 뭘 할 거냐 하면 이 시험에 대한 얘기, 시험의 개괄적인 얘기 좀 한번 해보고 그 이후에 오늘은 우리 8영역을 시험 보잖아요. 그 8영역에 대해서 전반적인 주요 키워드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총정리를 하는 시간을 하루 동안 가져볼 겁니다. 그러면 이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이 과목들에 대한, 그러니까 영역들에 대한 큰 틀이 잡히실 거예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각 영역별로 매주 한 영역씩 해서 총 8주. 그러니까 달수로 따진다면 2달이 좀 안 되죠. 그 2달 안에 우리 과정을 다 마치게 될 겁니다. 제가 장담하는 건 그 과정만 잘 함께 해주십시오. 그럼 반드시 좋은 결과 합격하실 겁니다. 자, 첫 번째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여러분들은 왜 사회복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시려고 하십니까? 이유를 한번 여쭤봅니다. 어떤 목적, 내가 공부하는 이유,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 된 그런 각오나 생각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자, 오늘 말씀 잘 주신 분들은 제가 특별히 선물을 좀 드리겠습니다. 선물. 우리 소통하는 시간이에요, 오늘은. 예. 특별한 선물 기대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저도 전문적으로 알고 싶어서요. 알고 싶어서 전문적으로 뭘 알고 싶죠? 어떤 거? 이 장치적인 공부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제가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전문가가 되고 싶어서. 예. 맞죠? 여러분 이미 사회복지사라고 한다면 그 사회복지사 자체가 전문직이죠. 그렇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전문직입니다. 사회복지사들은 참 오랜 시간 동안 그 전문직이 되기 위한 길을 닦아왔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이 국가 자격증 체제 안에서 사회복지사는 이 전문 기사급에 해당되는 아주 고급 자격증이에요. 물론 참 많이 발행이 되어져 있지만, 근데 그 중에서도 지금 1급하고 2급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 아시죠? 근데 1급이 된다는 것은 그 전문성을 확인하는, 그 전문성을 인증받는, 그리고 또 인정받는 그런 시험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아주 좋게 답변을 주셨어요. 또 다른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지금 예. 교수님 강의 듣다 보니까 네네. 1급은 예.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할 수도 있고 짤 수도 있고 어우, 당연하죠. 엄청난 걸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2급 활동하고 있는데 네네. 이제 학교 사회복지 좀 하고 있는데 학교 사회복사세요? 대안학교에서 그러시구나. 있는데 어머, 좀 더 이렇게 크게 아이들에게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맞습니다.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OT를 들으면서 마음을 이렇게 같이 그러셨구나. 자신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복사가 전문가잖아요. 이 전문가라고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그 특정 분야, 우리 이제 사회복지 분야가 되겠죠. 이 특정 분야에서만큼은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기술을 얼마든지 활용해서 우리 선생님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새로운 것들을 창조해낼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창조도 할 수 있고 또 기존의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입증받는다는 걸 의미해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이제 1983년도에 우리나라에 도입이 되어집니다. 맨날 시험에 나와요. 요번 시험에도 출제가 됐죠. 자, 요번 사회복지 실천론 시험에서도 출제가 됐어요. 사회복지사 자격증 제도가 우리나라로 도입된 게 몇 년도라고요? 네, 83년도입니다. 자, 83년도, 올해가 몇 년도죠? 2000? 예, 올해 몇 년도인지 잘 기억이 안 나시죠? 예.
자꾸 그러시면 그 노인 장교양보험 혜택 받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예. 어쨌든지 간에 83년도에 제도가 처음 도입이 돼가지고 올해가 2023년이면 지금 40년 된 자격증이에요. 그 40년 된 자격증인데 우리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이 2003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2003년. 그러니까 40년이라고 하는 기간 안에 1급 자격증이라고 하는 게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 제도로 도입되어진 것은 20년 된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2003년부터 1급 시험 제도가 시작이 됐으니까.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요. 이 자격증에 대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필터링이 되고 있습니다. 필터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정말 사회복지사로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그 전문가의 전문성에 대한 입증 방법을 계속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1급 자격증이 도입되고 그 다음에 2018년도에는 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사회복지사업법이라고 하는 데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규정이 바뀌면서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제도가 도입된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3가지 전문사회복지사가 있죠. 그게 학교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문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이라는 데 가서 1년 이상 수련을 받으셔야 이 전문사회복지사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이 전문사회복지사의 범주를 이제 순차적으로 늘리게 하게끔 그 입법 절차를 지금 밟고 있어요. 노인사회복지사도 이제 생길 거고 노인만 대상으로 하는 아마 그게 장기요양사회복지사라고 하는 명칭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또는 지금 현재 명칭 구조화 되어져 있는 게 장기요양 사례관리자 이렇게도 명칭을 아마 잡아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 그다음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그리고 이제 청소년 대상, 그다음에 또 그 분야별로 장애인 대상 이렇게 사회복지사를 전문화시켜서 그 전문화시킨 사회복지사는 그 전문 분야에서 활동하고 그 분야는 누구도 다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더라도 들어오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사실 거의 확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1급 자격증을 취득한다는 것이 그런 전문 사회복지사로 가는 뭐죠? 일종의 이제 과정이죠, 과정. 저는 여러분들한테 좀 부탁을 드리는데 항상 제가 강의 시간에도 드리는 말씀인데 우린 전문가라고 하는 큰 자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그냥 아무나 받는, 아무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이 아니고 우린 전문가가 돼서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고 또 그걸 더 입증받기 위해서 1급 자격증을 취득하는 거고 이제 한 발짝 더 나가서 이제 나중에 전문 사회복지사와 같은 특정 분야에서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사회복지사가 된다 또는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여러분들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셨죠? 자, 이 현장은 많이 바뀔 겁니다.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시험제도로 바꾸려고 하는 거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청원을 해서 지금 국회에 입법 발의가 되어져 있습니다. 국회에서 입법 발의하려면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발의를 해야 되는데 그 10명 이상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많이 참석을 해서 10명 이상이 돼서 지금 발의가 되어져 있어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지금 입법 조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물론 이게 통과된다라고 하는 것은 보장은 없지만 어쨌든 이 자격제도에 대한 이 엄중하게 선별하는 이런 체제는 좀 더 강화될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되셨죠? 우리 스스로 그런 검증에 이제 일선에서 1급 자격증 취득을 그 검증받는 최우선의 방법이라고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1급은 꼭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있으셔야 되는 거고 내가 사회복지사로 근무를 하겠다.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겠다고 한다면 1급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또 혹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는 1급을 취득하려고 하는
이 고생스러운 과정을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특정 이유가 있으십니까? 우리 선생님 혹시? 그 현장에서 일하는 예. 1급에서 배우는 그런 과정들이 꼭 필요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네. 1급으로만은 안 되는 그런 과정들을.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필요하다. 그렇죠. 네. 실례지만 어떤 현장? 뭐 노인이나 예. 어린이나 뭐 장애인 이런 이제 아, 실습기관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아, 이런 꼭 필요한 거구나. 그렇죠. 우리 사회복지사 현장 실습 규정이 지금 이제 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려워졌죠. 예, 점점점 이제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실습을 지도하는 우리 슈퍼바이저님들 계시는데 이 슈퍼바이저의 조건 안에 슈퍼바이저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예,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후 5년, 1급 자격증 취득 후 3년 현장 경력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1급 같은 경우는 2급보다 2년 경력이 짧아도 슈퍼바이저가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슈퍼바이저라는 게 누군가를 지도하는 일인데 그 지도자로서 내가 지도를 받으러 온 슈퍼바이지보다 좀 더 월등해야 되겠죠. 그걸 입증하는 방법이에요. 기존에 우리 작년이죠. 재작년에 이제 수원에서 그 연배가 좀 있으신 선생님이셨는데 이분이 이제 오프라인 수업에 오셔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수원에서 이 장교환 기관을 운영하셨는데 장교환 기관을 운영하셨어요. 운영하시면서 그 실습생들을 받은 겁니다. 사회복지 현장 실습생을. 그 실습생을 받았는데 이 친구들이 원장님 또는 시설장님, 당신 자격증 등급은 어떻게 됩니까? 난 2급입니다. 이랬더니 그렇게 무시를 한대요. 그게 너무 화가 나고 마음이 아프셔가지고 연세가 60대가 되셨던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셨습니다. 정말 열심히. 그래서 합격을 하셨어요. 그래서 올해죠? 올해? 우리 선생님도 그때 보지 않으셨나요? 여자분 한 분 오셔가지고 초콜릿 나눠주면서 자신의 합격 보셨죠? 그때? 예. 연배가 있으신 분이셨는데 우리 오프라인 수강생들 수업하는데 이분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그 초콜릿을 잔뜩 사갖고 오셔서 나눠주시면서 자신의 그 이제 합격담, 그다음에 수험담에 관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은 대학원에서 박사과정 하고 계세요. 사회복지사.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요,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1급 시험 공부를 하면서 이것보다 한 발짝 더 나가서 여러분들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가능성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이번 수험 기간 안에 좀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1급 시험 준비를 잘 하신 분들, 이 과정 안에서 본인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야, 내가 하면 된다. 야, 남들은 무슨 나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거 해서 뭐하냐 이런 소리 하는데 내가 해봤더니 되고 공부하는 것이 우리 선생님 말씀처럼 나한테 정말 유익하다는 걸 깨닫게 되면 그럼 더 확장돼서 내 꿈을 펼치게 됩니다. 올해 남자 선생님 한 분 우리 오프라인에서 할 때 오셨었잖아요. 남자 선생님 한 분이 이분도 이제 작년에 합격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군인으로 이제 군복무를 하시다가 예편을 하신 겁니다. 나이가 젊으세요. 40대 중반 정도 되시는데 이제 장교로 근무를 하시다가 이제 예편을 하시고 나서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제 40대 중반이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에라 그냥 남들 하니까 사회복지사 자격증 한번 취득해 보자. 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뭐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취득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얘기를 들어봤더니 1급 시험도 본대더라. 그 본인도 1급 시험을 준비하려고 여기로 오셨습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셨어요, 그분도. 그래서 합격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그걸 하시면서 꿈이 생기신 거예요. 내가 남은 삶을 좀 더 좋은 이 세상에 유익되어진 삶을 좀 살고 싶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저 세종대학교에 그 한국어 학과가 있습니다. 그 대학원 과정에. 거기 가셔서 코이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한국국제협력단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거기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대학원 과정 마치시고 그분은
그 정도 스펙에 그 정도 조건을 갖추시면, 특히 사회복지사 자격증까지 있으시면 이유 없이 코이카 단원으로 활동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제 공부하셨던 분인데 대구 아시죠? 대구가 아닙니다. 포항입니다. 포항에서 여기를 왔다 갔다 이제 수업을 참여를 하셨어요. 이분도 가정주부셨는데 여자분이신데 연배가 좀 많으셨어요. 많으신 분이시고 이제 포항에서 한 주에 한 번씩 오셔서 이 과정에 참여를 하신 겁니다.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2급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답니다. 재밌대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 과정을 다 마치신 다음에 1급 자격증을 취득하셨습니다. 취득하시고 나서 그 대구대학교라고 혹시 아십니까? 그 대구대학교가 이 장애인 복지 쪽 아주 유명한 학교입니다. 장애인 복지 쪽, 이 재활 쪽 유명한 학교인데 거기 입학을 하셔서 거기서 지금 박사 과정 다 마치시고 그 여성인력개발원의 부원장으로 가 계십니다. 주부님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진짜 주부님이. 본인이 제일 잘하시는 거는 밥 짓는 건 진짜 잘하신다고 그러셨거든요. 예. 그 포항 과메기 저한테 이제 보내주시고 그러셔서 그 과메기를 제가 먹어봤습니다. 처음으로.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해서 꿈을 펼쳐 나가는 겁니다. 우리 사회복지사는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만나게 될 사람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타까운 분들이시잖아요. 그죠? 예. 세상에 대해서 어떤 희망이나 소망이 없으신 분들도 많고 그다음에 본인이 뭔가를 할 수 있다. 세상을 극복해서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데에 대한 어떤 자신감들이 없으신 분들을 여러분들은 만나게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복지사는 그렇게 만난 여러분들의 우리 보통 클라이언트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분들한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희망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야, 나도 이렇게 잘 됐는데 나도 이렇게 잘 되고 잘 만들어져 가는데 당신이 못할 게 뭐가 있느냐.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제가 한 분만 더 소개를 드리면 남자분이신데 목사님이셨어요. 목사님. 근데 이분도 연세가 좀 있으셨어요. 그래서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2급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나서 공부를 또 하신 겁니다.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교회에 이제 행사가 토요일, 일요일 날, 주일 날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토요일 날 열심히 오셔갖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1급 자격증을 취득하셨어요. 취득하시고 나서 그 숭실대학교 대학원에 입학을 하셔가지고 그 숭실대학교 대학원에 그 교정복지라는 게 있습니다. 교도소에서 이 수감자들 대상으로 해서 뭐 상담이라든지 또는 이제 교정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건데 그걸 2년 과정 마치셨습니다. 마치시고 나서 지금 교도소에서 이 교정 관련된 일을 하시다가 지금은 법무부의 교정 담당 그 전문 위탁 요원인가? 그게 되셨어요. 저한테 한번 얘기하시더라고요. 월급도 짭짤하다고. 예. 교회에서는 별로 안 주는데 그거 받아서 짭짤하다고. 예. 이 얘기 막 하시면 안 됩니다. 어디 가셔서. 예. 목사님께서 짭짤하다는 소리 하셨다는 얘기를 막 하면 제가 누구라고 실명은 말씀을 안 드렸죠. 어쨌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펼쳐나갈 수 있는 꿈, 기회, 할 수 있는 것들은 참 무궁무진합니다. 어떤 분은 코이카 단원이 돼서 해외 나가신 분도 계시고 이분이 왜 코이카를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분이 왜 코이카 단원이 되기로 하셨냐면 제가 수업 시간에 코이카 얘기를 했어요. 제가 기존에 같이 공부했던 학생 중에 한 분이 코이카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베트남, 그러니까 코이카 단원이 돼서 베트남 가셔갖고 활동을 하시다가 지금 이제 국내에 오셔갖고 코이카 단원으로서 활동한 사람들은 대학원비를 국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분이 세종대학교,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거기서 석사, 박사까지 다 마치시고 지금은 이제 시간 강사지만 강의를 하고 계세요.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 케이스들도 많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꿈의 범주를 줄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계획하신 인생의 계획이나 갖고 되고 싶은 일, 꿈, 목표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거를 어떻게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해낼 수 있다라고 확장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는 뭐냐면 절대 다른 사람 얘기 좀 듣지 마십시오. 주변에 많은 분들이 야, 지금 나이에 그 공부해서 뭐하냐? 그거 해서 뭐하지? 이런 소리 해댑니다. 그죠? 여러분, 인생은 누구 거죠? 여러분들 자신 겁니다. 여러분들 자신 거예요. 그죠? 왜 남의 얘기를 듣고서 스스로가 갖고 있는 가능성을 왜 스스로 그렇게 다운을 시킵니까?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맞죠? 예. 한 번 사는 이 세상에서의 인생인데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꿈과 그 계획, 목표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이룰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의 뭐 견해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그런 견해를 제공하시는 분들의 대다수가 그런 꿈을 이뤄보려고 도전하지 않으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저는요 해커스 공무원에서 해커스가 자격증이 있잖아요. 또 공무원도 있습니다. 노량진에 이 공무원 학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라고 하는 공무원들은 이제 시험을 봐요. 국가 시험을 볼 때 이 사회복지학 개론이라고 하는 과목을 시험 봅니다. 해커스 공무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제가 그 사회복지학 개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지방직 공무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은 크게 국가에서 임용하는 국가직 공무원이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용이 되어지는 지방직 공무원이 있어요. 근데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지방직 공무원입니다. 근데 이 지방직 공무원 준비를 하시는 분 중에 연배가 많으신 여성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지방직 공무원은요 시험을 6월 달에 보거든요. 매년 6월 달에 시험을 봐요. 시험을 매년 6월 달에 보고 그 다음에 합격 발표가 7월 달에 있고 7월 달에 있어요. 그리고 면접을 한 8월 달에 보고 그럼 최종 발표가 8월 달에 나와서 이제 9월 달에 임용을 하게 됩니다. 임용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이제 공무원이 되어서 이제 본인의 이제 직무 주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국가 공무원으로서. 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52살이셨어요, 연배가. 52. 52이신데 여자분이신데 과천에서 이 노량진으로 매일같이 와서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아이도 키웠거든요. 아이도 키웠습니다. 근데 그 아이를 키우면서 공부를 하신 거예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수업 시간에 공부를 하시다가 코피를 뚝뚝 흘리시는 모습을 보이셨어요. 그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 봤더니 남편분이 계신데 남편분이 야, 그 짓을 왜 하고 있냐, 그냥 애나 키워라. 근데 이분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다음에 꿈이 생긴 겁니다. 그게 바로 공직자가 되겠다는 꿈이죠. 그래서 정말 제가 봐도 정말 저렇게 하셔서 저 견뎌낼 수 있을까? 근데 하셨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제 요만큼의 거짓도 없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무원 시험에 총점이 500점입니다. 그러니까 과목을 5과목 시험을 보는데 각 과목별 100점씩 해서 총점이 500점이에요. 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요, 이 모든 공무원 직렬 중에서 이 커트라인이 가장 낮습니다. 지방직 공무원 중에서는 커트라인이 가장 낮아요. 그러니까 500점 중에 보통 380점 정도만 맞아도 합격할 수 있어요. 정말입니다. 근데 이분이 몇 점 맞으셨냐면 475점을 맞으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서울시 공무원 되셨습니다. 연수 다 끝나시고 이제 임용 절차만 기다리고 계십니다. 서울시가 과천, 죄송합니다. 서울시 된 게 아니라 과천에서 공무원이 되셨어요. 여러분, 제가 봤더니만 마음 먹고 한다라고 한다면 세상에 못 해낼 게 없더라고요. 이 공무원 시험에 영어가 있거든요. 영어가 있는데 그 연배가 있으신 분이 영어를 잘 하셨겠습니까? 아니죠. 영어 못 하셨습니다. 근데 1년 동안 본인이 하겠다고 각오를 잡으시고 정말 열심히 하셨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셨습니다.
나중에 제가 기회 시간이 되면 한번 모시고 오려고 해요. 진짜로. 모시고 우리 수업 시간에 한번 모시고 오려고 하는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영어를 100점 맞았습니다. 20문제 시험을 보는데 그걸 다 맞추셨어요. 진짜입니다. 해서 안 되는 일은 없더라고요. 내가 마음 먹어서 이루지 못할 일이 없더라고요. 나의 열정과 나의 노력만 더해진다고 한다면 그죠?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스스로 너무 많은 장벽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가능성을 가려놓고 살고 있습니다.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 한 분은 여자분이신데 그분도 연배가 많으세요. 지금 양천구청에서 공직생활 하신 지 꽤 오래되셨습니다. 그분은 꽤 오래 전에 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되신 분이신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딸이 고3입니다. 그러니까 딸하고 같이 딸은 수험생으로서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공부를 하시고 본인은 공무원이 되기 위한 공부를 같이 시작하신 겁니다. 잠을 하루에 4시간 정도밖에 주무시지 않으셨대요. 이제 수업이 끝나고 나서 쉬는 시간에도 이 손바닥만한 이 메모지에다가 영어 단어를 쓰셔서 이걸 들고 다니면서 외우는 겁니다. 단번에 서울시 공무원에 합격을 하셔갖고 지금 양천구청에 가 계십니다. 행정복지단타도 아니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제 얘기 또 괜히 오해하셔서 여러분들 뭐 공무원 되라 이런 소리는 절대 아닙니다. 다만 하고 싶은 게 있을 때 해야 되겠다는 것이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그러면 그것을 해서 되지 아니하는 것은 세상에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죠? 이해가 됐나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앞으로 저 8주 동안 강의 진행할 때 저도 정말 열심히 할 겁니다. 정말 열심히 할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합격을 하시되 1급 시험 합격만 생각하고서 공부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까짓 게 뭐 대단합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격증 한 장 받는 게 이 공부를 통해서 뭘 해야 되죠,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큰 꿈을 좀 품어주시고 더 큰 인생의 목표를 가져주시고 어떤 얘기인지 알겠나요? 스스로에 대해서 야,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걸 좀 발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멋지신 분들이십니다. 어마어마한 잠재적 능력,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세요. 알고 계시죠? 예. 항상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자존감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게 없는데 만일 그게 없는데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사람들 있잖아요. 그 클라이언트들, 아무 자존심도 없는 사람들, 자부심도 없는 사람들, 인생의 꿈도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만났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본인이 없는데. 뭔 얘기인지 알겠나요? 예. 그러니까 스스로에 대해서 엄청난 가능성을 갖고 그 꿈을 향해서 돌진해 주시면 되겠더라. 알겠죠? 자, 그래서 앞에 서술 얘기를 좀 끝냈고 자, 혹시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이라든지 1급 시험 제도라든지 이제 공부 방법에 관한 얘기는 이제 바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혹이나 궁금했던 것들 있으시면 또 제 강의를 수강하시면서 또 궁금했던 것들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말씀 주시면 그 답변 드리는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예. 예. 많은 시간은 아니잖아요. 네네. 8주 과정 안에서 예. 합격할 수 있는 게 예. 열심히는 물론 하면 되겠지만 네. 어떤 방식으로 예. 그 시간의 관리 뭐 이런 것들은 예. 다 가르쳐 주신 아우 당연하죠. 오늘 그 얘기 하려고 모인 겁니다. 예, 그거는 제가 바로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또 다른 질문 있어요? 더 예뻐졌네. 사회복지사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미스 코리아를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연예인? 자,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예, 선생님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아, 없으십니까? 예. 또 다른 자, 말 섞기가 싫으신 거군요, 다. 자, 그러면 1급 시험 준비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예. 그냥 너무 소소한 건데 예, 소소. 정년이 있잖아요. 예? 정년. 정년, 공무원 정년. 아니요.
계속 말씀을 좀 주십시오. 명령 이후에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예. 자, 제가 정확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정년이 있습니까? 없어요. 자, 우리나라는 이 정년 규정과 관련되어진 법률이 있습니다. 이제 정년 규정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많이 오해하고 계신데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직종 자체에 대해서는 정년 규정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다만 이제 사회복지법인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사회복지 시설이 있거든요. 이 시설 대표적인 게 사회복지관 같은 겁니다. 여기는 이제 그러니까 국가 즉 중앙정부나 또는 지방정부의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을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 보조금이 60세까지만 줍니다. 인건비를.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복지관 같은 데서는 어떻게 할까요? 60세가 넘어가게 되면 이분을 복지관이 소속되어져 있는 그 법인에서 인건비를 줘야 되는 거예요. 지자체에서 인건비를 주지 않으니까. 이해가 되셨죠? 그걸 아마 정년으로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외에 요새는 사회복지 시설들 대부분이 다 뭐죠? 민간이 운영 주체입니다. 장교양 기관들이 참 많잖아요, 요새. 우리나라 장교양 기관이 제가 확인해 봤더니 20만 개가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회복지사 인력이 지금 장교양 기관에 가 있습니다. 거의 한 3분의 1 정도, 3분의 1이나 한 4분의 4, 한 절반 정도는 하여튼 장교양 기관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자 이렇습니다. 첫 번째가 개별적인 근로 계약서 아니면 우리 취업 규칙이라고 하죠. 직원을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기관은 근로자의 합의를 통해서 취업 규칙을 설정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거기에 정년 규정을 담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정년이 없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특별히 뭐 사회복지관이라든지 특히 이제 장애인 복지 시설들 있죠. 이런 데들은 주로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을 합니다.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그 연령 커트라인이 60세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60세가 넘어서 근무를 하신다는 건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이 그 인건비를 다 마련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국가 지원이 없이요. 그 외에 민간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다지 정년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되고 특히 장교양 기관은 뭐 지금 사회복지사 수급이 되지 않아서 어려워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자, 그 정도입니다. 자, 질문 답이 됐나요? 예, 또 다른 질문 뭐든지 주셔도 괜찮습니다. 질문 없어요? 선생님 강의를 예. 듣고 있는데요. 네네. 처음에 선생님이 교수님 모티를 듣고 제가 동기부여가 확실히 돼서 했는데 네네. 너무 이렇게 공부를 했던 것이 아니니까 네네. 생소한 게 되게 많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듣고 있다 보면 사실 좀 이렇게 졸고 있거나 네. 졸고 있거나 예예예. 자고 있더라고요. 예예예. 근데 이제 그 아까 이제 열심히 하신 분들 이야기 하셨지만 어떤 머리도 좀 되고 그래도 공부 머리가 이렇게 뭐 나이가 먹으니까 이게 좀 부담스럽거든요, 사실. 예,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오늘 못해 오긴 했는데. 자, 지금 말씀 잘 주셨습니다. 제가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면 아씨 나이 먹었는데 머리도 잘 안 굴러가고 강의 듣고 있으면 잠만 쏟아지고 그런데 이게 과연 될까? 그렇죠. 예, 지금 그 말씀을 아마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사실 모든 수험생 사실은 그래요. 젊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어리다고 해서 한 20대, 30대쯤 됐다고 해서 지금 우리 선생님이 경험하고 있는 지금 토로하신 그런 현상을 경험하지 않을까요? 다 똑같습니다. 똑같죠? 예,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오히려 사회 경험 없어서 더 힘들어요. 그럼요. 그렇죠. 예. 아유, 뭐 1년 만에 봤더니 이렇게 철딱서니가 없어졌어. 자, 농담이고요. 예. 자, 어쨌든지 간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건 누구든지 경험하는 똑같은 이야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시험 준비를 하기 위해서 모인 거잖아요. 그죠? 시험 준비를 해서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관련해서 그 전략과 관련되고 여러분들을 끌고 가는 건 아마 제 책임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졸지도 않고 집중만 할 수 있게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단톡방 만들 거고 아주 심하게 괴롭힐 거라고. 한 주에 한 영역씩 끝냅니다. 그것만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핵심 요약집이 있는데 제가 하나 장담할까요? 이 책 안에서 90%가 나올 겁니다. 우리 보통 얘기하는 킬러 문항이라고 하죠. 킬러 문항 영역별로 하나, 두 개 정도는 그건 누구도 풀지 못합니다. 우리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이 2003년부터 제도가 시행됐다 그랬잖아요. 1년에 시험을 한 3만 명 가까이 봅니다. 우리 몇 회까지 시험을 봤습니까? 21회까지 봤어요. 그러면 그냥 퉁쳐서 계산해도 60만 명이 시험을 본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직까지 만점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60만 명이 시험을 봤어요. 우리 수능시험은 수능시험 같은 경우도 엄청난 인원이 시험을 보죠. 1년에 몇십만 명씩 시험을 보는데 거기에는 만점자들이 1년에 꽤 많이 나옵니다. 4, 5명씩 나와요. 근데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은 지금 20년을 넘게 진행을 하면서 단 한 번도 만점자가 없었습니다. 60만 명이 시험을 봤는데도요,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고 누구도 풀 수 없는 문제들이 꼭 영역별로 2, 3개씩 있어요. 그런 거 제외하고는 우리 공부하는 것 안에 다 있다고 제가 장담하고 보장을 하겠습니다. 그것만 함께 해주시면 돼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잘 이해할 수 있게, 잘 여러분들 합격하실 수 있게 같이 진행할 거고, 저는 이번 수업 시간이 추억을 만드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부하면서 많이 재밌고 행복했었죠? 그렇죠? 우리 많이 웃었던 것 같은데 웃기만 했지 공부를 안 해갖고 떨어진 것 같아. 올해는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아마 겨울이 돼야지 우리 과정이 맞춰질 것 같은데 그 겨울이 될 때까지 그래서 재미있는 추억도 만들면서 열심히 공부에 임할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이거 질문 답이 됐나요? 네. 예. 이거는 좀 너무 유치한 질문이 됐을 때. 유치. 예. 저희가 8과목이잖아요. 8영역. 예. 암기잖아요. 거의 암기잖아요. 예. 한 과목을 끝내고 그 다음 거랑 그저께 잊어버려. 문제를 풀려면 하얘진다. 표현이 너무 멋지십니다. 그리고 이거 뭐 이번 주에 마스터했어. 괜찮아. 나 시험 볼 수 있어. 문제를 딱 풀면 이게 뭐였더라. 다시 또 꺼내고 이렇게 돼요. 혹시 교수님 강의하시는 거 보니까 어떻게 저렇게 저 많은 걸 다 외우고 계실까라는 특별한 암기법이라도 있으면. 저 강의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손바닥에서 써놓고 이렇게 보면서 합니다. 시험 문제가 그렇게 할 수 없으니 특별한 무슨 암기법 아니면 늘 책을 계속 보신다던가 그런 머릿속에 들어가요. 자, 우리 항상 공부할 때 첫 번째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마음가짐이 뭐냐면 저는 그 사회복지사들 그 보수 교육이나 또는 직무 교육들을 많이 해요. 이제 다음 주에도 한 2군데 정도 대전을 가서 강의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때마다 제가 사회복지사 선생님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공부를 왜 하십니까, 여러분들? 이라고 물어요. 그럼 이분들이 공부 뭐 자격증 따려고 하지요, 뭐 시험 보려고 하죠,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 공부를 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여러분들이 쓸모가 있으니까 하는 거다.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로서 활동을 하는데 반드시 쓸모 있는 지식을 공부하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저는 공부를 할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지금 공부하는 내용들이 반드시 쓸모가 있는 것이고 필요한 것이다. 이걸 알아야만
내가 만나게 될 클라이언트나 또는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한테 정말 유익한 것들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책을 봅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우리 선생님들이 그걸 그냥 단순하게 막 외우는 게 아니라 전 그런 마음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가 야, 이걸 알아야 되고 알았었을 때 나는 정말 제대로 된 복지사가 될 수 있어.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공부하는 내용들이 제대로 깊이 있게 잘 공부 안 하신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냥 시험만 보려고 공부하지. 시험만 보려고. 그래서 어떻게 시험 보고 나서 시험장에 나오는 순간에 어떻게 되죠? 예, 하얘지는 그냥 내 머릿속에 락스입니다. 그렇죠. 예, 내 머릿속에 지우개도 아니에요. 내 머릿속에 락스입니다. 싹 어떻게 깨끗이 표백이 돼버리죠. 예. 그 쓸모없는 시간을 낭비한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공부하셨던 많은 분들이 기존의 교재를 버리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 나중에 좀 이따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하고 공무원 공부를 했던 친구인데 2년 공부를 해갖고서 의정부사 하는 친구인데 공무원 합격을 했어요. 남자 친구인데. 근데 이 친구가 공부를 해보니까 사회복지학에 대한 공부를 해보니까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으로서 해보니까 이게 본인한테 유익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시험 보고 나서 영어책, 국어책은 다 갖다 버리는데 사회복지학 책만 영구적으로 갖고 가겠다라고 글을 올리고 사진을 저한테 보내줬어요.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 반드시 이것이 나한테 유익한 것이고 평생의 지식이 되어진다는 그런 생각이 첫 번째 있어야 됩니다. 단순 암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공부해서 내가 써먹어야 된다, 써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공부하는 거예요. 1급 시험의 과목들은 다 실전적인 것들입니다. 제가 강의 시간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을 잘 알아야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클라이언트를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사회복지 행정론 공부를 잘 하셔야 여러분들이 기관장이 됐었을 때 기관을 어떻게 운영할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법제론 공부하고 정책론 공부를 잘 하셔야 현재 정부 정책이라든지 여러분들이 클라이언트한테 유익한 법 자문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그 필요성을 먼저 마음속에 담아두시고 야, 이거 단순 암기 시험만 달라당 보려고 하는 거 아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해주십시오. 자, 두 번째는 지식이라는 게 한 번 봐서 그걸 다 끝낸다고 한다면 그럼 저 같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됩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죠? 예.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요약집을 우리 시험 볼 때까지 3회독 시킬 겁니다. 제가 강제로 3회독을 시킬 거예요. 이론 공부하고 3회독을 할 겁니다. 3회독만 해보십시오. 잡힐 겁니다. 한 번 공부해서 뭔가를 이룬다는 거, 여러분들 자녀분들 어리잖아요. 그죠? 그 자녀분들한테 야, 너 한 번만 공부하면 이거 다 맞힐 수 있고 수능 시험 100점 맞을 수 있고 학교에서 시험 100, 그거 거짓말인 거 알고 계시죠?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소녀는 인호하고 학난성 하다고 했습니다.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런 얘기? 소녀는 인호하고 소녀는 쉽게 늙고 학난성, 학문을 만들어내는 것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학습 동기를 스스로한테 부여해 주시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진실하게 마음이 느끼게 해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그걸 어떻게 반복해 주시는 겁니다. 3회독 하는 겁니다. 우리 3회독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저와 같이 진행해 나가면서 3회독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유 없이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 세 번째가 맥락이나 이해 없이 공부를 하면 무너집니다. 그냥 단순 암기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면 아까 락스, 내 머릿속에 락스 얘기했잖아요. 내 머릿속의 락스는 단순 암기가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맥락과 그 맥락에 기반한 이해, 왜 이런 이론들이 나왔고 왜 이런 얘기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얘기를 이제 오늘 좀 많이 진행을 할 겁니다. 알겠죠? 예. 정리되셨죠? 답변이 됐나요? 네. 예. 자,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자, 우리 한 얘기만 잠깐만 들어보면 사회복사 1급 시험은 총 몇 개 과목 시험 봐요? 예? 과목이 3개라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 이미 시험 제도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영역은 몇 개죠? 영역은 8개 영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3개 과목을 갖고 8개 영역을 시험을 보고 이게 1교시가 1과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교시가 사회복지 기초라고 하는 과목이고 그 안에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그 다음에 사회복지 조사론 시험을 봅니다. 그 다음에 2교시가 있는데 그것이 두 번째 과목, 사회복지 실천론, 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3가지 영역을 시험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3교시가 사회복지 정책과 제도라고 해서 이 정책과 제도에서 사회복지 정책론, 행정론, 법제론 또 3가지 영역을 시험 보시는 거고 아시죠? 각 영역이 25문제시고 25문제고 더해서 총 200문제를 시험 보시는 거고 합격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합격하기 위한 조건은 첫 번째가 총점 조건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과락 조건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총점은 200점 만점에, 그러니까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었을 때 60점을 맞으면 합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0점 만점에 60점이라고 하는 것은 200문제를 우리가 시험 보잖아요. 거기서 60점이니까 몇 개죠? 120개입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합격만을 생각한다면 200문제 중에 80개를 틀리셔도 문제 없이 합격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는 과락 조건이 있습니다. 그럼 과락이라고 하는 것은 과목별 낙방이라는 얘기 말씀드렸죠. 시험 제도 체제에 대한 얘기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과목별 낙방은 한 번만 더 좀 설명을 드리면 과목이 사회복지 기초라고 하는 과목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 실천론이 아니고 실천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 법제와 정책과 제도라고 하는 과목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이 기초 안에 첫 번째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두 번째가 사회복지 조사론, 실천 안에 사회복지 실천론, 그 다음에 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그 다음에 사회복지 정책과 제도 안에 사회복지 정책론, 행정론, 법제론 이렇게 시험을 보는 거 알고 계시죠? 시험을 보는데 각각 25문제씩 시험을 봅니다. 25문제씩 해서 총 200문제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자, 200문제 시험을 보되 총점에서는 120점만 맞으시면 됩니다. 근데 과락 조건이 있다 그랬었어요. 과락은 과목별 낙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과목이라는 게 인행사가 과목이 아닙니다. 인행사는 영역이라고 하는 거죠. 얘네 둘을 합한 게 뭐죠? 하나의 과목이 되는 거예요. 인행사하고 조사론을 합했었을 때 50문제인데 그 50문제에서 낙방은 과락은 몇 퍼센트죠? 100점 만점에 40점. 그러니까 50문제에서 40%니까 20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다시 얘기한다면 우리가 인행사 조사론이 많이 어렵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조사론 빵점 맞았어요. 조사론을 다 틀린 겁니다. 절대 다 틀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 만일 그런 불상사가 벌어지더라도 그리고 또 인행사에서 5문제가 틀려서 20점을 맞았습니다. 그래도 과락입니까? 아닙니까? 과락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과락 아니에요. 이거 빵점을 맞으셔도 이걸 다 틀리셔도 사회복지 조사론을 다 틀려도 그리고 인행사에서 5개를 틀려도 그래도 과락을 당하지 않습니다. 2교시 같은 경우 75문제인데 25, 25, 25에서 75문제 시험을 보는데 여기에서 40%니까 30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실천론 같은 경우 전국 평균이 24점이 나옵니다. 23점 정도가 나왔어요. 한두 개 정도 틀리면 참 많이 틀린 겁니다. 즉 웬만하면 다 맞춘다는 뜻이죠. 그래서 실천론에서 한 20개 맞아주고
기술론에서 5개 맞고 지역사회복지론 학자 이름들 많아서 다 틀렸다. 그래도 과락입니까? 아닙니까? 과락 당하지 않습니다. 얘는 영역별로 빵점을 맞아도 과락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 시험은요. 뭔 뜻인지 알겠죠? 다시 얘기하면 과락 걱정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락 걱정은 전혀 할 필요 없이 시험 준비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1년에 한 3만 명 정도 시험 보는데 과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1명 정도? 2명 정도 나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분들은 시험 문제를 정답을 다 알고 있어. 근데 과락을 맞고 싶어서 답을 피해 다니는 거야. 다시 정리하자면 과락 걱정은 전혀 하지 마시고 총점만 생각하셔서 120점만 맞으면 된다. 그럼 합격할 수 있다는 생각 가지시고 접근하시면 되되, 자, 뭐가 중요하냐면 각 영역별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될 영역들이 있어요. 총점을 120점을 맞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조금 힘든 영역에서는 이 시점에서 좀 점수를 절약해도 되고 좀 떨어져도 되고 대신에 화끈하게 점수를 올려서 전체 총점을 끌어줘야 될 영역들이 각 과목별로 배치되어져 있습니다. 자, 1교시에서는 당연히 뭘까요? 그렇죠. 인행사입니다. 인행사입니다. 얘가 20점 정도만 20점, 22점 정도만 맞아주면 조사론에서 조금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합격을 하시는 데는. 알겠죠? 인행사 얘기 잠깐만 드리면 이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공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를 잘 공부해야 뒤에서 등장하는 사회복지 실천론과 실천 기술론 공부가 됩니다. 특히 실천 기술론 같은 경우에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의 기본 지식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자,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을 첫 번째 과목에 뭘로? 이제 전략 영역으로 선택을 하시고 얘를 잘 정리하시면 되되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우리 핵심 요약집에 있는 내용에서 한 문제 정도 빼놓고는 다 똑같이 나올 겁니다. 믿어보세요. 알겠죠? 자, 두 번째 과목에서 전략은 뭘까요? 당연히 사회복지 실천론입니다. 얘 매우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과목에서 전략 과목은 뭘까요? 전략 영역은? 사회복지 정책론은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정책이 어렵진 않은데 공부해야 될 양이 너무 많아요. 특히 이제 사회복지 정책론의 후반부에 가면 사회보장론이라는 얘기가 등장하는데 그 보장론 안에 사회보험제도, 공공부조제도 얘기가 섞여서 출제가 돼요. 그 얘기는 법조론하고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법하고. 자, 그래서 이 과목에서 제일 전략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행정론입니다. 행정론은 공부 분량이 상당히 적습니다. 점수를 많이 끌어올려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역이 할 게 별로 없습니다. 행정론은 정말.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각 과목별로 정해진 이 세 가지 영역만큼에서는 고득점을 받는다. 여기서 고득점은 22점 이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25점에서. 이 세 개는 아주 전략입니다. 알겠죠? 자, 그걸 머릿속에 첫 번째 담아두셔야 되고 공부 학습에 있어서의 연계 잠깐 얘기를 드릴게요. 우리 사회복지학은요. 기본적으로 이 복지체제를 국가가 구축하고 이 구축되어진 복지체제를 뭘로? 국민한테 강제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복지체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재원이 필요하죠. 돈 필요합니다. 그 재원 필요하려면 국민들한테 야 너네 저 사회복지 국가가 좀 하려니까 돈 좀 내놔봐 이러면 막 줍니까 국민이? 안 주죠. 그러니까 그걸 강제화하기 위해서 전부 법제화 시켜놨습니다. 법으로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우리 시험의 대부분은 법제 얘기입니다. 법 얘기예요. 자, 어떻게 법 얘기가 나오냐 하면 지역사회 복지론의 3분의 1은 법 얘기입니다. 후반부 지역사회 복지 추진체계 얘기가 등장하는데 그 추진체계에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전담공무원,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사회보장계획 전부 다 법 얘기입니다. 법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정책론의 3분의 1이 다 법 얘기입니다. 정책론에.
사회보장론 얘기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관련된 법 얘기예요. 그럼 이걸 거꾸로 얘기한다면 사회복지 법제론을 잘 공부를 하면 정책론과 지역사회 복지론 얘기를 많이 커버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우리 수업할 때 어떻게 할 거냐면 8주 동안에 해당 진도를 나가면서 제가 주중에 법 공부를 같이 진행할 겁니다. 법제 공부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죠? 예. 그러니까 법 공부를 같이 진행할 거예요. 법의 양이 워낙에 많고 특히 정책론과 지역사회 복지론의 요새 시험 추세는 법제론에서 다루는 법조문을 그대로 출제합니다. 그대로 출제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알겠죠? 법조문 공부하는 내용을 병행해서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알았나요? 어떤 얘기인지. 자, 그래서 법 공부만 잘 해도 이런 어려운 과목들, 우리 2교시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게 지역사회 복지론인데 이 지역사회 복지론 웬만큼 커버가 됩니다. 그 다음에 3교시에서 제일 여러분들이 복잡해하고 힘들어하는 게 정책론이에요. 양이 많아서. 근데 이게 법 공부만 잘하면 다 해결이 됩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래서 법 공부를 진행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접근하기 힘들어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연표입니다. 역사. 특히 우리나라 역사.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역사. 그렇죠. 그 역사가 출연하는 게 뭐냐? 사회복지 실천론에서 역사 문제가 나옵니다. 사회복지 실천론에서 반드시 영국 역사, 그 다음에 우리나라 역사 문제가 출제돼요. 두 번째가 지역사회 복지론에서도 역사 문제가 출제됩니다. 지역사회 복지론에서도 영국 역사, 미국 역사, 우리나라 역사 세 가지가 출제됩니다. 지역사회 복지론에서는 영국 역사, 미국 역사, 우리나라 역사.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정책론에서 부분적으로 역사 문제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는데 그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법제론에서 반드시 법제 관련된 역사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역사 문제가 나오는 영역들이 뭐가 있습니까? 자, 사회복지 실천론과 지역사회복지론과 법제론이죠. 역사라고 하는 것이 연도를 암기하셔야 되잖아요. 올해는 그 연도를 쉽게 암기하기 위해서 표를 가지고서 여러분들하고 암기법 갖고서 암기할 겁니다. 뒷담 많이 웃으면서 공부할 거니까 왜 그렇게 저질이야 이렇게만 얘기하지 마십시오. 저한테. 알겠죠? 그렇게 해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하겠습니다. 그럼 뭐가 하나 남았죠? 얘입니다. 조사론. 끔찍한 조사론. 그렇죠. 조사론 과목 많이 어렵다고 얘기하시는데 사실 공부해보면 사실 이것도 별거 아닙니다. 조사론은요. 저하고 이제 오늘 큰 틀 잡는 강의 한다 그랬잖아요. 큰 틀 잡는 거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세부적인 것 공부를 할 거예요. 그 큰 틀 한번 같이 잡아보십시오. 그러면 뭔지 감 올 겁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이 조사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갖지 마시고 그냥 제가 가자고 하는 대로만 쫓아와 주십시오. 알겠나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공부할 거냐면 첫 번째는 교재를 2개를 사용하는데 첫 번째는 핵심 요약 집하고요. 그 다음에 올해 단원별 기출문제집이 출간됐습니다. 그 단원별 기출문제집 2개를 갖고 공부합니다. 핵심 요약의 진도에 맞춰서 단원별 기출문제가 되어져 있어요. 기출문제는 이제까지 7년치 기출문제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단원별로 정리해서 해설을 잘 달아놨습니다. 알겠죠? 공부하면서 제가 진도 나가고 그다음에 중간중간 문제 풀고 여러분들한테 과제도 드리고 할 겁니다. 알겠죠? 자, 8주 진행을 하는데 8주 공부를 하는데 한 주에 한 영역씩 끝내겠다. 대신 우리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법 얘기는 보통 하루 수업 시간에 1시간 정도는 법 공부를 할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 병행해서 공부를 진행할 것이고 그 커리만 여러분들 함께 따라와 주십시오. 제가 보장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렇게 해서 이 8주를 이를 악물고 달리시되 시험이 본질이 아니다. 우리는 뭐가 본질이지? 우리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우리의 꿈, 더 큰 꿈의 목표를 세우고 나가는 게 우리의 진짜 본질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 명심해 주시고 공부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우리 이제 큰 틀 잡는, 맥락 잡는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죠? 예, 고맙습니다.